맞벌이 부부로 지내고 있는 아들 부부, 그래서 손수 반찬을 만들어 집 앞에 두고 가려고 잠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집을 찾은 어머니, 빈집에서 웃는 소리와 그릇소리, 왁자지껄한 소리가 납니다. 의아한 마음에 초인종을 누르자 순식간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대체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순애는 아들 준호가 누군가를 데려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카페 앞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아들이 이제 35,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났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순애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일에만 매진했고 연애 이야기는 꺼내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 깔끔한 옷차림,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요. 이쪽은 유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순애는 커피를 주문하며 유진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고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인상만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유진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대기업에서 5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번아웃이 와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순애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알바라니 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순애의 표정을 읽었는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알바라고 해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부터 저축을 열심히 했거든요. 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지금 결혼 자금으로 1억 원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순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젊은 나이에 1억이라니 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녔다면 연봉이 꽤 되었을 테고 그걸 꾸준히 모았다는 건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축하기 쉽지 않은데. 순애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오빠를 만나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모았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유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학력도 괜찮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세요. 동생도 하나 있고요. 유진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지만 숨길 것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집안보다는 이렇게 평범하고 건실한 집안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준호와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 데이트는 어땠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애는 유진의 말투와 태도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고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꾸려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준호 오빠를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살아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유진의 말에 순애는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 씨,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애가 좀 소심한 면이 있는데 잘 이끌어주세요.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카페를 나서며 순애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 가겠네요. 며느리감이 참 괜찮아 보여요. 몇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도 평범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준호는 유진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성실하게 살겠다는 두 사람의 다짐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갖다 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아들 내외가 맞벌이하느라 바쁘다는 소식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곤 했습니다. 준호는 병원에서 야근이 잦았고 유진도 알바를 한다고 했으니 둘 다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순애는 장을 보고 집에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찬통에 하나씩 담으며 순애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 순애는 반찬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니 당연히 집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준호는 병원에 있을 테고 유진도 알바를 나갔겠죠. 현관 앞에 반찬을 놓고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괜히 들어가서 애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들이 이 집에서 유진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지나 준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반찬을 놓으려던 순간 순애는 멈칫했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크게 떠드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일 낮인데 집에 사람들이 있다니 이상했습니다. 혹시 준호가 일찍 들어왔나 싶었지만 아침에 통화했을 때 오늘은 수술이 있어서 늦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유진인가 싶었지만 유진도 알바를 나간다고 했는데 집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하, 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오늘 진수성찬이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더 드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 집에 있다니, 그것도 여러 명과 함께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유진이 휴가를 낸 건가 아니면 알바 스케줄이 바뀐 건가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평일 낮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순간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왁자지껄하던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입니다. 순애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걸까요? 잠시 기다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링. 이번에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유진 씨,
집에 있었어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오늘 스케줄이 없어서요. 아까 안에서 여러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게. 유진은 말을 흐렸습니다. 순애는 반찬을 들고 서 있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순애는 유진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순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파에는 유진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치킨과 피자, 각종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들렸던 왁자지껄한 소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의 어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여성은 유진의 여동생인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일 낮에 이렇게 모여서 잔치라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찬 좀 갖고 왔어요. 순애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슬쩍 주변을 살폈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평소 유진이 깔끔하다고 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유진 씨, 오늘 출근은 안 했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일 그만뒀어요. 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뭐? 준호 오빠가 생활비 주니까 그걸로 지내고 있어요. 유진의 대답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애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할 때 맞벌이를 하겠다고 했던 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알바로 300만 원씩 번다던 말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순애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지고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진이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 평일 낮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처럼 먹고 마신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혹시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그만둔 건 어쩌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습니다. 순애는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하니 준호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뒤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유진 씨랑 싸웠어? 준호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준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어떤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순애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유진이가 내 핸드폰에 몰래 깔아놓은 거야. 위치 추적 앱. 순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치 추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왜 그런 걸 깔아?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하려고. 처음에는 몰랐어.
한 달 전쯤 핸드폰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확인해 봤는데 이게 깔려 있더라고. 준호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을 보니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이야, 엄마. 하루에도 몇십 번씩 확인했어. 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백 번이라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내가 병원 복도를 걷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점심 먹으러 가는 것도 다 추적했어. 미친 짓이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진 씨한테 뭐라고 했어? 따져 물었지.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런데 유진이 대답이 더 기가 막혔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래? 당신은 야근이 잦으니까 혹시나 해서 확인한 거라고.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랬다고.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해서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것만이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잠들면 유진이가 내 핸드폰을 검사해. 매일 밤. 핸드폰을? 응.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다 뒤져. 여자 이름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난리가 나.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여자친구들 있잖아.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 안부 묻는 메시지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유진이가 발작을 해. 발작을? 누구냐고, 왜 연락하냐고, 무슨 사이냐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 그리고 새벽까지 싸워. 하루에 서너 시간씩. 준호의 목소리에는 지쳐버린 사람의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의부증 같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유진이는 자기는 정상이래. 오히려 나보고 여자들이랑 연락을 끊으래.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언제 유진이가 핸드폰을 뒤질까봐 불안해서. 순애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아들이 집에서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순애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금 진정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사실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기억하지? 유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 경제학과 나왔다고 했잖아. 응, 그랬지. 지난주에 병원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도 같은 대학을 나왔대. 그래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우리 와이프도 거기 경제학과 나왔다고 했더니 준호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후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 그 대학에는 경제학과가 없다고. 순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없다고? 응. 경영학과는 있는데 경제학과는 없대. 그래서 집에 와서 유진이한테 물어봤어. 뭐래? 거짓말이었대. 실제로는 전문대를 나왔는데 어머님이 탐탁지 않게 보실까봐 학교 이름을 좀 과장했다고.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력을 거짓말했다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었던 걸까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준호는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 핸드폰 검사, 학력 사칭까지. 며느리 유진이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그 밝은 미소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게 연기였던 걸까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길에 지인 정숙을 만났습니다. 정숙의 아들이 유진이 나왔다던 그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씨,
아드님 대학이 어디라고 했죠? 서경대요. 왜요? 우리 며느리도 거기 경제학과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그쪽 학과에 대해 아세요?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경대에 경제학과가 있나요? 우리 아들이 경영학과인데 경제학과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해요.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순애는 애써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학력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도대체 유진이란 사람은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응, 엄마. 확인해봤어. 유진 씨 학교 말이야. 정말 경제학과가 없더라.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 나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준호야, 그럼 결혼자금 1억은 정말 받은 거 맞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0만 원만 받았어. 뭐라고? 순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1억이라던 결혼자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유진이가 처음에는 적금이랑 주식에 묶여 있다고 했어. 1년 뒤에 3,000만 원 더 가져온다고 했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 적금 해지하면 이자 손해라고, 주식 지금 팔면 손해라고. 엄마, 솔직히 나도 이제 믿지 못하겠어. 순애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학력도 거짓말, 결혼자금도 거짓말. 대체 유진이란 사람은 진실이 하나라도 있는 걸까요? 준호야, 이혼해.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여자랑 살면 내가 불행해질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왜 대답을 못해? 엄마. 사실.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사실 뭔데? 유진이가 필라테스 학원을 차린다고 했어. 필라테스 학원? 응. 2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 순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 부모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자기 적금으로 한다고. 적금으로? 응. 그런데 또 일주일 지나니까 적금 해지하면 손해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뭐? 나한테 빌려달라고 했어. 순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를? 1억.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이라니 준호가 몇 년을 모아서 겨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내가 미쳤니? 왜 그 돈을 빌려줘? 엄마, 미안해. 유진이가 울면서 빌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순애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준 거야? 응. 계약서도 썼어. 1년 안에 갚기로. 지금은 반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았어. 학원은 문 열었는데 수강생이 별로 없대.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지. 했어, 엄마. 한 달 전에. 뭐래?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학원 문 닫으면 손해가 2배래. 이미 투자한 돈도 있고 직원도 뽑았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화가 나서 따졌어. 그랬더니 유진이가 울면서 한 1년만 더 해보면 수익이 날 거라고 그때 갚겠다고 했어. 순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 완전히 사기꾼이잖아. 엄마,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장 이혼 소송 들어가. 순애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왜 대답을 안 해?
엄마, 무서워. 뭐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 유진이가 받아간 1억도 재산으로 계산되면 어떡해? 내가 번 돈 반을 줘야 하는데 1억까지 포함되면.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혼해야 해. 지금 안 하면 더 큰 피해를 볼 거야. 알아, 엄마. 알아. 전화를 끊은 뒤 순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괜찮아 보였던 유진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결심했어. 뭘? 이혼 소송 들어가기로 했어.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준호야. 변호사 선임했어. 변호사가 그러는데 유진이 쪽에 문제가 많으니까 재산 분할도 유리할 거래. 다행이네. 그런데 유진이한테 이혼하자고 말했더니 뭐래? 웃더라, 엄마. 그러면서 하래. 자기도 이제 지긋지긋하대. 순애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는데 웃다니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준호야, 조심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전화를 끊은 순애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은 같은 집에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준호는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자 사는 준호가 제대로 밥을 먹는지, 병원 일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증거를 모으래. 무슨 증거? 유진이가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많았다는 증거. 위치 추적한 것, 핸드폰 검사한 것, 학력 사칭한 것 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모아. 그래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지. 근데 엄마, 유진이도 변호사를 선임했대.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래. 뭘로 변호사 비용을 내? 내가 빌려준 1억으로 학원 차렸잖아. 거기서 번 돈이 좀 있나 봐.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빌려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들과 싸우다니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섭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병원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재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순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것만 끝나면 돼.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쳐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순애는 준호를 따라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유진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연하게 했고 표정은 침착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진의 학력 사칭, 결혼자금 거짓말, 위치 추적과 핸드폰 검사, 1억 원을 빌려간 사실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잘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재판에서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진 측 변호사가 반론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김유진은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전담했습니다. 원고는 병원 일에만 매진하고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유진이 집안일을 전담했다니 일도 안 하고 쉬었으면서 무슨 집안일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피고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여성 지인들과의 연락을 숨기려 했습니다. 준호는 황당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정서적 학대라니 자신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느라 늦게 들어간 것이 학대라는 건가요? 피고는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 장애를 겪었고 이로 인해 위치를 확인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학대의 결과이지 피고의 잘못이 아닙니다.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오히려 준호 탓으로 돌리다니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공방을 벌였고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순애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달 뒤로 정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유진은 순애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법원을 나온 순애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저런 거짓말을 다 했는데 판사가 믿을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변호사가 워낙 말을 잘하더라.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대. 법정에서는 해석의 문제래. 순애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석 달 뒤 2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병원 동료가 증인으로 나와 준호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유진 측에서는 유진의 친구가 나와 유진이 결혼 생활 중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증언했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순애는 지쳐갔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법정에서는 그게 쉽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호소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절절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별거 1년째, 재판은 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병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그러는데 곧 판결이 날 것 같대. 정말? 응. 다음 재판에서 최종 변론하고 나면 판결문이 나온대.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엄마. 변호사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 순애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었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 유진이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설득력이라니? 유진이가 결혼 생활 중에 작성했다는 일기장을 제출했대. 거기에 내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되었다는 내용이 빼곡하대.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 하지만 증거로는 인정될 수 있대. 일기장은 당시 감정을 기록한 거니까. 말도 안 돼. 준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법은 원래 그런 거래, 엄마. 진실보다 증거가 중요하대. 순애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와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 불안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잠은 잤니? 한숨도 못 잤어, 엄마. 오늘 같이 가자. 응, 9시에 법원 앞에서 만나자. 순애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동안의 긴 싸움이 오늘 끝이 납니다. 제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결과 어떨까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불길한 대답이었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도 와 있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마저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이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첫 문장에 순애는 안도했습니다. 이혼은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로 한다.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대5라니 절반씩 나눈다는 말인가요? 피고가 결혼 생활 중 가사 노동을 전담했고 원고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재산을 균등 분할한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원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유진이 빌려간 돈인데 왜 공동재산이 되는 걸까요?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싸웠지만 결국 유진의 거짓말이 먹혀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걸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부축하며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애가 따졌습니다.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피고의 정서적 피해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일기장과 병원 진료 기록까지 제출했거든요. 병원 진료 기록이요? 네. 피고가 결혼 생활 중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진이가 정신과를 다녔다는 건 나도 몰랐어. 언제 다녔대? 결혼한 지 6개월 뒤부터라고 합니다. 판사가 그 기록을 보고 피고가 실제로 고통받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순애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어 놨던 것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항소하셔야죠.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걸 2심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이 얼마죠? 2주입니다. 판결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준호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항소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순애와 준호는 카페로 갔습니다. 뭔가를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참 만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여자를 잘못 봤어. 처음부터 다 내 잘못이야.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지. 너는 속은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재판 때문에 밀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연달아 들어왔고 수술 스케줄도 빽빽했습니다. 준호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48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위독해서 밤새 지켜봐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순애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항소장 제출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엄마.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변호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확인을 못했어.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자를? 응. 일주일 전에 보냈대.
항소 기간이 일주일 남았으니 서류 준비하라고. 근데 나 환자 때문에 핸드폰을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봤어. 그럼 지금이라도 해. 엄마, 늦었어. 뭐? 오늘이 15일째야. 항소 기간이 어제 끝났어. 순애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판결이 확정돼. 이제 뒤집을 수 없어.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년 동안 싸웠는데 단지 2주일을 놓쳐서 모든 게 끝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뭐래? 자기가 문자를 보냈으니 책임은 나한테 있대. 법적으로 항소 기간을 놓친 건 내 잘못이래.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를 붙잡고 아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준호가 3년 동안 모은 돈, 아파트 계약금, 모든 재산의 절반을 유진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유진이 빌려간 1억 원은 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절반을 나눠야 했습니다. 순애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준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정말로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사설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탐정이 사무실에서 순애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 하나 조사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순애는 유진에 대한 정보를 탐정에게 건넸습니다. 이름, 나이, 전화번호,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미 재판이 끝났다고 하셨죠? 지금 조사해서 뭐 하시려고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한테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막아야죠.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순애는 탐정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할 말이 많습니다. 순애는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탐정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먼저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김유진이 아닙니다. 네. 7년 전에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순애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개명을 했을까요? 아마도 과거를 숨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개명 전에 이미 한 번 결혼과 이혼을 했거든요. 순애는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유진의 첫 번째 결혼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8년 전에 결혼했고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때도 재산 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전 남편이 3천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탐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여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추적했는데요. 개명하기 전 계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탐정은 프린트한 화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유진이 결혼 정보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전문직 남성들에게만 접근한 흔적이 보입니다. 메시지 내용도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순애는 메시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을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경력자로 소개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사기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사기 전문가로 보입니다. 탐정은 다른 자료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정신과를 다녔다는 기록 있죠?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불안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니 가벼운 상담 수준이었는데 의사에게 불안하다고 호소하며 진단서를 받아냈더군요. 순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판에서 쓰려고 그렇게 추정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뒤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딱 이혼 소송에 필요한 시점이죠. 순애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위치 추적도 핸드폰 검사도 정신과 진료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머님, 이 여자는 프로입니다. 결혼을 통해 재산을 빼앗는 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탐정의 말에 순애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런 악질적인 사기꾼에게 당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준호 선생님 계십니까? 아, 김 선생님은 오늘 당직이라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수술 중이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순애는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이상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 근데 바람 소리가 왜 들려? 옥상에 잠깐 나왔어.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내려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준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애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옥상에서 내려와. 엄마가 지금 갈게.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준호야, 정신 차려. 순애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아빠가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좋아했잖아. 너는 우리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엄마, 힘들어도 돼. 울어도 돼. 주저앉아도 돼.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전화 너머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려와.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응, 엄마. 빨리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시간 뒤 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힘들었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순애는 탐정 보고서를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호야, 이것 봐. 유진이의 진짜 모습이야. 준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쁜 거야. 준호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하루하루 살면 돼.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와. 엄마가 옆에 있을게. 순애는 아들에게 미역국을 따라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재웠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천천히 회복하면 돼.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유진에게 넘긴 뒤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신혼 때 살던 아파트도 팔아야 했고 저축해 놓은 돈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모았던 돈들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유진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핸드폰을 검사당하고 위치를 추적당하고 의심받는 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병원 일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처럼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네. 저 기억하세요? 한 달 전에 아버지 수술하셨잖아요. 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심장 수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위독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 집에서 잘 지내세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 살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밤새 지켜주신 거 알아요. 간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깊게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순애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또 왔어?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서. 엄마 덕분에 잘 먹고 있어. 준호는 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준 사람. 순애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먹자.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해질녘의 공원은 평화로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순애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 무침이 들어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푸들이 줄을 끌며 준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여성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얘가 평소엔 안 그러는데. 여성은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귀엽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을 보니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운에는 동물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름표에는 김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수의사세요? 네, 맞아요. 여기서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의사예요. 외과 전문의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반가워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의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동물병원 이야기, 병원 일상, 힘든 점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또 만나요. 수진은 강아지를 안고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던데? 엄마. 괜찮아. 천천히 만나봐. 이번엔 조심스럽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에 나에게. 지금 너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1년 뒤에는 웃고 있을 거야.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상처도 아물어. 그리고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감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을 기억할 거야. 항상 곁에 있어준 엄마, 나를 응원해준 동료들,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밝은 미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더 현명하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으니까.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새싹이 돋아날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수진과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진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순애에게 수진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진 속 준호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아. 이번엔 천천히 해. 응, 엄마. 조심스럽게 할게. 그 즈음 순애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이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는 것입니다. 또 전문직 남성이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그 남자의 가족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탐정이 준 정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연락드립니다. 김유진이라는 여성을 아시는지요? 이 여자는 결혼 사기꾼입니다. 학력도 거짓말이고 재산도 거짓말입니다. 저희 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증거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순애는 탐정 보고서 사본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애는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경고는 했습니다. 그 가족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 같은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준호는 이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조차 삶의 일부였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우리 아들 잘 견뎌줘서 고마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아지도 함께였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사랑도 모든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